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사의 모든 전쟁들 중 가장 최근에 일어난 대규모 전쟁은 6.25 한국전쟁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제대로 시작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의의가 여러모로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역사 돋보기의 전쟁사 6.25 전쟁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해방 후 38선을 기점으로 이북은 소련정이, 이남은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분단의 조짐이 생겨났습니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던 노력들이 잇따랐지만 사상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타협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남북이 각각 단독 선거를 진행해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48년 9월 9일 38선 이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 정부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이 2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8년에서 49년 사이 미군정을 위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1950년 1월에는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진영 확대에 맞서 극동아시아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의 최후 방어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흔히 애치슨 라인이라고, 이 방어선에는 필리핀과 일본까지만 들어가고 대만과 한반도는 빠져있던 겁니다. 이는 소련과 북한이 봤을 때 미국이 남한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반면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대폭 원조받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원조를 받은 북한이 미군의 원조를 더 이상 못 받을 것 같은 남한을 적화통일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정확히 한국전쟁을 주도한 주체가 김일성이 스탈린을 설득해서인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시켰는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현재 한국은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쪽에 쏠리고 있고 미국은 스탈린이 사주했다는 쪽을 믿고 있답니다. 여하튼 이러한 국제적 배경 하에 북한은 비밀리에 전쟁 준비에 돌입했으며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에도 위도 38도선 부근에서는 소규모 국지전은 끊이질 않고 계속 일어나고는 있었습니다.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도 북한이 대규모 전면전을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대규모 인민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옹진 반도에서부터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 11개 지점에서 4, 5만 정도의 북한군 선봉대가 90대가 넘는 전차로 기습해왔습니다. 작전명 폭풍이었죠. 이때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주말 새벽, 심지어 전쟁 발발 하루 전날 모내기 시즌이라 이 비상 경계령을 해제하고 농사일을 도우라는 지시에 따라 꽤 많은 사병들이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브라질 월드컵 시즌이라 전 세계가 월드컵에 집중하고 있던 약간의 방심하는 찰나에 북한이 남침을 해온 거죠. 본격적인 6.25 한국전쟁 경과 전에 양측의 조직 구성 및 병력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쪽입니다. 당연히 국군 통수권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정점에 있었고요. 해군 출신의 신성모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었으며 일본군 출신의 최병덕이 육군참모총장,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다 위의 영웅 손원일 제독이 해군참모총장, 역시 일본군 출신이었던 김정렬이 공군참모총장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을 볼까요? 북한은 김일성 단독이었을 것 같지만 아직 김일성이 독재를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투톱 체제였는데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죠. 북한은 사회주의 종파들이 좀 많아서 종파별 알력 신경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북한 수립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계파, 중국 공산당 지지를 받는 연안파, 소련의 지지를 받는 소련파, 그리고 국내 기반의 남로동파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파, 박헌영은 남로동파였는데 북한의 첫 국가 수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연안파 출신의 김두봉이었지만 김두봉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쥐고 있었으며 북한의 남침 역시 김일성의 단독 작품이라기보다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공동 작품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적화 통일을 하면 박헌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박헌영은 기반이 남한이었던 만큼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남쪽에 있는 남로당들이 일제히 걸기하여 오히려 김일성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동상이몽이었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은 최용덕이었는데 정작 최용덕은 남침에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양측 병사 수와 무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6.25 전쟁 개전 당시 기준 국군의 경우 육군은 약 9만 5천 명, 해군은 1240명의 해병대를 포함한 약 6,900명, 공군은 약 1,900명 정도로 도합 10만 명이 조금 넘는 규모였습니다.
북한군의 경우 육군 17만 5천 명, 해군 약 1만 명, 공군 2,800명으로 18만 명이 넘는 규모로 전체 병력 수 차이는 북한의 인민군이 우리 국군보다 2배 조금 안 되게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기를 간략히만 비교해보자면 국군은 장갑차가 27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민군은 59대의 장갑차를, 무엇보다 인민군에겐 소련에서 지원을 받은 T-34 전차 무려 242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은 전차가 없었고요. 함정은 국군이 어뢰 제거용 그리고 탐지용만으로 약 36척이 있던 반면 인민군은 공격용 함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소형 어선 다 포함해서는 100척이 넘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인민군은 전투기 84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군에게는 전투기는 전차처럼 전무했습니다. 아예 없었어요. 국군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전투용은 없었고요. 이 훈련기와 정찰기로만 22대가 끝이었죠. 인민군은 기능 막론하고 가지고 있던 항공기가 전투기 포함 226대였고요. 요약하자면 병력으로 보나 화력으로 보나 우리가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4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북한에게 무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의안을 채택합니다. 물론 CR도 안 먹혔고 38선 넘어선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서부전선이라 함은 경기도 일대, 동부전선이라 함은 강원도 일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한군의 전력은 이랬습니다. 서부전선에서 경기도 북부를 통해 서울로 진격하고 동부전선에서 강원도를 뚫고 쭉 내려가 경기 남부로 우회한 뒤 서울의 남쪽을 진격해 서울을 위아래로 포위할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서부전선 쪽을 보면은 개성과 파주 문산 쪽은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이 맡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사 상당수가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라 병사 수가 부족했고 그래도 계속 증원을 받으면서 28일까지 4일간 싸우지만 압도적인 북한군의 진격에 밀리다가 임진강 방어선을 적에게 내어주고 백선엽 대령은 시흥에서 집결하라는 지시와 함께 철수를 명령합니다. 6월 28일에 북한군이 김포와 서울, 강서, 양천구까지 진입합니다. 의정부 쪽에서는 국군 7사단이 항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의정부, 동두천, 포천이 주요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국군 7사단은 26일 회심의 반격을 시도했지만 T-34 전차에 맞게 실패하고 27일경 의정부를 빼앗깁니다. 27일에 국군 7사단이 의정부에서 무너지니까 파주에 있던 제1사단도 28일에 철수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동부전선인 강원도에서는 의외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서울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서부전선보단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기동력을 내세워야 했는데 춘천 홍천에선 국군 6사단이 있었습니다. 6사단은 소양강을 방어선으로 큰 성과를 보이며 항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T-34 전차가 투입되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전차포도 안 먹혔다고 하죠? 이때 심일 소위가 엄청난 활약을 하는데요. 특공대 5명만 이끌고 그냥 수류탄이랑 화염병만으로 적의 전차로 뛰어들어 전차 포탑에 던져 전차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자주포 3대도 격파했는데 덕분에 적의 진군에 차질을 빚게 해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죠. 이 공으로 심일 소위는 중위로 진급합니다. 육군 제6사단은 춘천, 홍천에서 결국 충주로 후퇴하지만 29일에서 30일까지 버티며 엄청난 시간을 벌어주었죠. 사상자만 국군은 400명인데 인민군은 2000명이었다고 해요. 이 춘천 전투로 북한의 작전이었던 서울 포위는 좌절되었고 서울에서 피난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개전 3-4일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의 싸움은 어차피 이기는 전투는 아니었고 그래도 며칠간 시간을 벌어준 의미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은 함락되고 마는데요. 그 사이 6월 27일 이승만 정부는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했습니다. 같은 날 미 국무부는 메가더 원수를 한국 작전의 최고 사령관에 임명하였고 29일 트루먼 대통령도 메가더 사령관에게 지상군 투입과 38선 이북의 군사 목표 폭격 권한을 부여하면서 일본에 있던 메가더 사령부가 한국으로 옵니다. 25일 새벽에 침입이 되고 직후에는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는데 크게 걱정을 안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큰 전쟁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라디오로 메가더 장군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과 군수물자를 보내는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다. 이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전하고자 오늘 밤 방송을 한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한 우리의 용기와 투지를 증명해 보였고 모든 우방국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나는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용감한 군인들과 정치인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었기 때문에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은
안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승만 정부는 대전으로 가 있던 상황이었고 28일에 북한군이 현 서울의 강서구와 미아리까지 내려오자 포성과 총성을 듣고는 서울 시민들이 불이 나게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북한군이 한강을 못 넘게 한다며 국군이 당시에는 한강 인도교로 불리던 한강 철교를 아직 피난민들이 다 빠져나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폭파시켜버립니다. 한강 인도교 폭파 지시는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내린 명령이었으며 최병덕 자체적인 판단이었는지 이승만 대통령이 시킨 일이었는지는 논란이 많습니다. 확실한 건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무능했다는 건데 이미 국군이 의정부를 탈환했다는 허위 보고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고 맥아더가 최병덕 참모총장과 작전회의를 하는데 워낙에 감도 없고 생각해놓은 한강 방어 작전도 딱히 없고 답답한 소리만 해대자 맥아더가 직접 이승만에게 최병덕 해임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6월 30일 육군 참모총장은 최병덕에서 정일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6월 28일 북한군은 서울 강북을 점령했고 이때부터는 한강 방어선 전투가 벌어집니다. 서울 다음 목표는 누가 봐도 수원이었고 수원으로 가려면 시흥과 안양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이 한강 강변에 따라 방어선을 구축했고 29일 맥아더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죠. 28일부터 7월 3일까지 한강 방어 작전이 전개됐는데요. 이 강북을 빼앗겼을 때 이미 서울은 함락된 것은 다름없었는데 그래도 국군이 6일간을 버틴 것은 아주 오래 버틴 것이었습니다. 한강 폭이 세계의 다른 강들 폭보다 꽤 넓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유리했죠. 훗날 백선엽 장군이 김홍일 장군님이 없었다면 일찌감치 전쟁은 끝났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단 북한군이 한강 철교를 수리하고 전차를 보내자 이 전차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7월 3일 서울이 완전히 함락되었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회 각계 대표 및 거물들은 모조리 체포되어 즉각 처형, 인민재판 혹은 납북되었습니다. 인민군이 서울대 병원에 들이닥쳐 병원 안에 있던 의료진 포함 환자들과 환자의 가족들까지 무참히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서울대 병원 학살 사건으로 인민군은 시체를 창경궁 앞에서 소각해버렸습니다. 희생자 수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이 7월 1일 이승만 정부는 부산으로 출발, 7월 2일 부산에 도착합니다. 같은 날 국군 공군은 미군으로부터 F-51 전투기 10대를 인수받습니다. 공군 최초의 전투기였죠. 한편 7월 3일 서울을 함락한 북한군은 7월 4일 수원을 함락했습니다. 수원 바로 밑에 오산이 있는데요. 맥아더가 가장 먼저 한국에 투입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540명이 오산 중미령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7월 5일 북한군과 교전합니다. 오산 중미령 전투는 6.25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첫 전투였는데 북한군이 전차를 밀고 내려오자 확실히 미군에는 우수한 화력들이 있었습니다.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전차였는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대전차 고폭탄과 야포로 북한군 전차에 타격을 주었죠. 그러나 북한군 전차 위력도 막강하여 미군 540명 중 150명이 전사하고 31명이 실종되는 피해를 입고는 후퇴했습니다. 한편 동부전선으로 가볼까요? 춘천 홍천에서 활약을 했던 6사단은 충주 방면으로 후퇴했고 동부전선 담당 북한군도 충북 방면으로 진군하고 있었는데 국군 6사단 중 7연대가 충북 음성의 동랑리에서 매복과 기습으로 북한군 1개 연대를 무찌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경북 상주 화령장에서도 국군 제17연대가 매복으로 아군 전사자 4명에 적군 전사자 356명을 낸 승리를 거두기도 했죠. 동랑리 전투와 화령장 전투가 판도를 뒤바꾸는 승리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절망적인 전세에서 나름 단비 같은 승전보였습니다. 7월 6일부터는 미 공군이 평양, 대동강, 해주, 원산, 흥남 등에 폭격을 시작했고 7월 7일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영국, 남아프리카 연방 등 16개국 군대가 유엔군으로 편성되었으며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 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월 9일 유엔군의 배치가 끝났죠. 확실히 유엔군이 배치되고는 폭격기들의 폭격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7월 14일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대전 전투가 개전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에 있고 정부는 대구로 옮긴 상황이었지만 대전이 한반도 국토의 가운데에 있고 남부지방 어디든 내려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기에 북한군에게 빼앗기면 골치 아파지는 곳이었죠. 대전은 미군 제24사단이 담당하였습니다. 사실 미군 제24사단은 천안, 조치원, 공주 등에서 북한군에게 패퇴하면서 대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는 병사 수에 비해 방어해야 할 곳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북한군은 역시 전차를 맨 앞에 내세우며 대전을 포위해갔고 북한군 전투기가 철교, 연대본부, 비행장을 폭격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대전차포 조 지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북한군이 퇴로를 차단한 상황이었고 북한군 보병들 또한 시내로 진입한 시점이었습니다. 19일 밤과 20일 새벽 북한군의 산발적인 공격에 미군은 우왕좌왕하며 부대가 흩어지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졌고 결국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산, 논산, 옥천, 퇴로를 이미 북한군이 차단한 상태라 미군은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상자를 내야만 했습니다. 사단장과 연대장까지도 현장에서 싸울 정도로 전투는 치열했고 미군 제24사단 4,000명 중에 1,100명이 전사합니다. 사단장 윌리엄 D는 포로가 되어버리고요. 대전을 잃고 전세는 확실히 불리해집니다. 이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북한군은 대전 점령 후 7월 23일 금세 전남까지 내려왔고 강원도에서 내려오던 북한군은 충북과 경북 일대까지 내려옵니다. 이처럼 7월 말이 되면 낙동강을 기준으로 그 바깥은 전부 북한군의 점령 지역이 됩니다. 6월 25일에 개전을 했으니 한 달 만에 낙동강 이북 전체를 다 내어준 거죠. 그나마 미 공군 폭격기들이 활약을 하고 있었고 8월 1일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최종 방어선으로 형성했습니다. 8월 18일에는 부산에 공식적으로 임시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제 낙동강이 뚫리면 더 이상의 방어선은 없었습니다. 무조건 낙동강을 사수해야 하는데 설령 사수를 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방어에 성공하는 것일 뿐 그것이 반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황은 대단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최후 방어선이란 말은 이 낙동강 라인이 마지막 전선이고 여기가 뚫리면 더 이상의 희망은 사라진 채 우리의 패배로 전쟁이 끝이 난다는 의미였고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 강 하나만 넘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화 통일이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나 수비하는 쪽이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면 낙동강을 넘어서 다시 올라가 서울 수복하고 북한까지 점령해야 전쟁에서 이기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낙동강 방어도 겨우겨우 막는 바닥에 가뜩이나 당시 남한의 영토는 고작 경상남도에 불과하고 나머진 전부 북한에게 먹힌 상황에서 치고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죠. 이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작전,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북한군의 보급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상륙작전을 고안합니다. 상륙작전을 고안해내더라도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상륙작전을 한창 준비하는데 낙동강 방어선이 뚫리면 도루묵이죠. 메가더의 상륙작전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낙동강에서 선전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름하여 낙동강 방어전. 저번 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전투는 북한군 입장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낙동강도 지형적으로 방어에 좋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었는데 북한군도 이젠 작정하고 공세를 펼쳐야 했습니다. 북한군은 경북 칠곡 방면에서 낙동강을 뚫기로 하며 그곳에 부대를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칠곡 방면에는 국군 1사단과 미 27년대와 23년대가 있었죠. 북한군은 제1, 3, 13, 15사단을 동원했습니다. 북한군 제3사단은 칠곡의 외관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8월 3일 우선 국군이 외관 철교를 폭파시켜 적군의 진군을 저지했습니다. 북한군 제15사단은 칠곡의 북쪽에서 산을 타고 남하하려고 했는데 국군 1사단 15연대가 항전하지만 369 고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사단 12연대가 다시 369 고지를 탈환하죠. 한편 칠곡의 남쪽 부근에서도 북한군 제3사단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8월 9일에서 13일 미 1기병사단이 금무봉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금무봉도 사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의 369 고지, 남쪽의 금무봉도 진입을 실패하자 북한군은 칠곡의 다부동 쪽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군 제1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은 다부동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과 칠곡의 산세와 고지를 고려하여 Y선을 구축했습니다. 흔히들 낙동강 Y방어선이라고 하죠. 주된 격전지는 다부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학산과 수암산이 되었는데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8월 13일에서 23일 약 열흘간 밤낮 할 것 없이 주요 고지들을 뺏고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23일을 끝으로 인민군이 유학산 수암산에서 퇴각하면서 방어에 성공합니다. 우리 측 전사자가 1만 명, 인민군 전사자가 1만 7천 명 정도이니 양측의 피해가 막심한 혈전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유엔군 폭격기들의 융단 폭격이 크게 활약을 했습니다. 유학산 수암산 방면에서 공세가 실패하니까 북한군은 칠곡의 동쪽으로 크게 돌아서 다부동으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북한군 제13사단이 천평 계곡 쪽으로 전차를 동원하며 진군합니다. 이에 질세랴 미군도 전차를 동원했고 천평 계곡에서 북한군의 T-34 전차와 미군의 M26 퍼싱 전차의 맞대결, 6.25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졌고 승자는 미군. 2차 세계대전 때 전차전으로 이골이 난 미군이었는데 전차 대 전차로 지겠습니까?
M26 퍼싱 전차의 화력이 마치 볼링공과 같다고 해서 천평 계곡을 볼링엘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때의 전차전을 볼링엘리 전투라고도 부릅니다. 볼링엘리 전투로 북한군은 전차 9대를 잃었고 북한군의 포병 연대장이 국군에 귀순하기까지 하죠. 여기까지가 다부동 전투인데, 다부동 진입에 실패한 북한군은 작전을 변경해 칠곡에서 다부동을 점령하지 않고 곧장 부산으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북한군은 9월 1일부터 제1사단을 동원해 칠곡, 가산을 통해 부산으로 남하시키려고 했지만 유엔군이 가산에서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2주간 가산에서 접전이 오가고 있는데 9월 15일 북한 인민군이 결국은 가산을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9월 15일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였습니다. 8월 내내 칠곡 다부동을 두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을 사수해준 덕분에 메가더는 8월간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가더는 일찌감치 인천 상륙작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모진들은 지금 낙동강 전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마당에 준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는 데다가 이렇게 어려운 임무를 위해 병력들을 많이 빼가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낙동강 전선이 뚫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이 작전은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낙동강 전선에서 한국군과 유엔군의 승전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메가더는 다시 한번 인천 상륙작전을 꺼내듭니다. 단 메가더를 제외한 모든 제장 지휘 참모진들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상륙 지점이 인천인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현격히 적다는 것이었죠. 실제 인천은 상륙해서 탈환하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상륙 작전을 하려면 해수욕장, 즉 모래사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피서지로 서해안 잘 안 가시잖아요. 서해안에는 모래사장이 별로 없거든요. 좋아요. 어차피 동해안에 상륙할 수는 없고 무조건 상륙 작전을 감행하려면 서해안에 해야 하니까 그건 불리하되 전제 조건으로 깐다고 해도 인천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큰 곳 중 한 곳입니다. 자칫하면 갯벌에 배들이 전부 빠져버려서 기동 불가 상태가 되어버리죠. 자칫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더불어 해안선이 너무 복잡하고 인천 앞에는 월미도섬 때문에 작전함들의 기동에도 매우 불편했죠. 끝이 아닙니다. 인천의 해안가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형입니다. 설령 상륙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인민군이 열심히 방어하면 상륙으로만 끝이 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감안해서라도 작전을 굳이 해야 한다면 정말 많은 병력과 선박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였죠. 참모진과 합동참모본부에서 메가더에게 반대할 때 모든 가능성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상륙 지점들이 군산, 평양 바로 밑에 남포, 평택이었습니다. 일단 평양 바로 밑에 남포는 낙동강 본부와 너무 거리가 멀고 평양 바로 밑이라 너무 위험해서 아웃. 평택은 반대로 상륙군이 투입되어야 할 서울이랑 너무 멀어서 아웃.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군산이었습니다. 이 군산은 낙동강 본부라도 가까워서 준비 시간도 덜 들고 해안 지형이나 조차가 그나마 안정적이어서 상륙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 군산은 역시 서울로부터 너무 멀었고 군산에 상륙해도 전술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인천 상륙 후 한강으로 투입시켜야 북한군의 허리와 병참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죠. 메가더는 혼자서 오로지 인천만을 고집을 했고 결국 최종 결정권자였던 메가더에 의해 8월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 일명 인천 상륙 작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작전 날짜는 9월 15일. 인천에 성공적으로 상륙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참모진과 중국 공산당 측에서도 분명 유엔군이 상황을 타파하고자 상륙 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거의 확신에 차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에 상륙할지를 두고 고민을 했는데 일부 장교들은 인천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유엔군은 해안가를 따라 서해안, 동해안 등지에 공습을 계속 퍼붓습니다. 그래서 군산, 삼척, 영덕의 장사리, 함경남도 신포 등지에 의도적으로 9월 초에 일부 부대들을 계속 파병시킵니다. 시선 돌리는 작전은 사실상 미끼가 되는 작전인데 영덕의 장사리에서는 학도병들이 투입되어 가슴 아픈 학생 전사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내려온 작전 명령도 9월 13일 영덕 지구로 상륙해 북한군 제2군단의 후방을 교란하라 였습니다. 학도병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라 이 당시 전사한 분들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현재 영덕의 장사리에 가시면 당시 투입되었던 문산호를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북한군은 인천 방어에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중국과 북한 참모진은 인천이 유엔군의 상륙 지점으로 유력한 곳 중 하나라고 손꼽았고 인천을 포함한 상륙 가능성이 있는 곳들의 방어를 강화해놓고 있었죠. 이렇게 어려운 작전이 성공하려면은 적군의 뻘짓도 조금 받쳐줘야 합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의도적으로 기자회견하고 정보를 공개하면서 모든 사력을 다해 낙동강을 넘어 북한군과 싸울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다닙니다. 여기에 김일성이 넘어갑니다. 김일성은 상륙 지점에 강화된 방어 병력을 최소한만 놔두고 전부 낙동강 전선에 다 투입시키면서 인천의 방어력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완전한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군의 방어 현황을 면밀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자연 지형은 메가더와 참모진이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지만 인천 해안가를 방어하고 있을 북한 인민군의 방어 진지는 스파이들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찍이 미 해군 특공대원들이 인천에 잠입해서 갖가지의 방어시설, 장비, 병력 등을 모조리 조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천에서 나와 메가더에게 가면 되는데 북한군에게 발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9월 14일 이 특공대 소속이었던 한국인 임병래 중위가 북한군과 교전하며 시간을 번 사이 특공대들은 무사히 인천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 추후 메가더에게 정보들을 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단 시간을 끈 임병래 중위는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체포되기 직전 자결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9월 14일 미군 해병대를 포함한 유엔군 해병대 그리고 한국군 해병대 도합 280정의 상륙정들이 남해안과 동중국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합니다. 들어가자 인천.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